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주 끝장 12강을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여기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제감정기 원입니다. 바빠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5시간, 6시간을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2시간에 후려쳐야 됩니다. 맞죠? 빛의 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울 거는 뭐냐면 사실상 출제율 100%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지금 못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제감정기 부분 전체를 계속 헤매게 됩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총 35년을 받습니다. 35년을 받는 동안 일본이 10년마다 통치 스타일을 바꿔요. 이 스타일을 바꿔 나가는데 그 스타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냐 없냐를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갑니다. 먼저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단 통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시기예요. 숨 쉴 공간 자체를 안 줍니다. 왜? 숨 쉴 공간을 주게 되면 독립운동하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조선 총독부가 등장을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는 통감부였습니다. 통치하고 감독하는, 이제 총감독하는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총독은 조선의 왕과도 같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모든 걸 다 틀어졌던 게 바로 총독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무단 통치 시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헌병경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경찰이 헌병이래요. 경찰이 군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군대 다루듯이 조선 사람을 군인 다루듯이 다루겠다는 게 바로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헌병경찰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들어갑니다. 태영령이라는 혜택을 주었고요. 그리고 범죄 즉경례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오로지 조선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왠지 모르게 어떻게 샬라샬라 꿀랑꿍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경찰이 와서 야, 조선인 조선인들 니들 지금 일본 욕했지? 그냥 벌을 주고 두드려 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경찰서 법정 갈 필요 없습니다. 헌병경찰이 임의로 판단해서 벌을 주는데 그 벌 주는 거 중에 벌금도 있지만 태형, 때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귤을 팔다가 귤이 넘나 신 것, 이딴 걸 파니 때립니다. 술 먹고 가서 술 주는 거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일본 욕했잖아. 이런 쓰레기 짓을 한 게 바로 헌병경찰이다라는 거. 네, 여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중추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선을 잘 모르니까 조선 사람들 니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할게. 여기 자문 받으러 들어갈 때 조선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전부 다 친일파만 들어가 있겠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1기니까 몇 차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이 있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멍청교육입니다. 우미나 교육이다라는 거. 왜? 똑똑하게 가르치면은 독립운동하니까. 그리고 또 헌병경찰 제도와 함께 원투펀치입니다. 당시의 무단 통치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 바로 칼. 칼을 교원, 학교 선생님이나 관리, 공무원들이 이런 칼을 차고 다닙니다. 이런 칼을 차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같으면 학교 수업이 늦었다. 너 왜 늦었니? 수행평가 점수를 까겠어요. 이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초등학생 같으면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움에 떨겠죠.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안기는 거예요. 이게 일기의 컨셉입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되냐?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목에 칼을 들이는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건장하게 성장을 다 했을 때도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게 일기 때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식민통치 스타일을 잡아드렸고요. 이제 경제 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수탈은 컨셉이 있어요. 이렇게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한 정책이 이때 나오는 경제 수탈 정책입니다. 여기서 돈 번 거를 싹 다 어떻게?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분들이 1910년대에 있었던 스토리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시험에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땅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왜? 땅을 다 조사해야지 어떻게?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거 아니에요. 이거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지세, 땅에서 거두는 지세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또 이거의 결과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토지 약탈이에요. 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접수 서류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전부 다 문서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일본 놈들 니들이 뭔데 내 땅을 이래라 저래라 조사하는데 안 한다.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땅. 나라가 망했잖아요. 대한제국의 땅, 지금의 국립공원,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애매모호하죠. 다 뺏어갑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우리나라 땅의 40%를 뺏어가요. 그리고 어디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 땅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갖다 팔겠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명분상으로는 땅 주인을 명확하게 가리겠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지세 수입이 증가하였다. 토지를 약탈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난 농민들,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주와 연해주로 이민 갔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회사령입니다. 이때 회사령을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령 허가제입니다. 동진이가 조선 팔도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신발 장인입니다.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또 신발 공장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허락 1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조선 기업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울며 겨자식으로 일본이 가지고 오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알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엄청 때려버려요. 비싸도 살 수밖에 없겠죠. 마진율이 쩝니다. 왜? 독점이잖아요. 이렇게 번 돈을 싹 다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기 때 컨셉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중에 또는 토지조사 사업 내용이 제시문에 들어가거나 헌병경찰제도 또는 학교 선생이 칼 차고 있는 거 제시문에 들어갑니다.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식민통치 시기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PPT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조선 총독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대라우치 총독이고 조선의 왕입니다. 조선의 왕.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중추원, 자문기구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가동된 적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헌병경찰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했고 특히 두드려 팰 수가 있었고 범죄를 즉시 지멋대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 그리고 사료가 들어갑니다. 태형, 두드려 팬대요 보세요. 5대 이상. 요런 사료 줬을 때 아하, 일기를 물어보고 있구나.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일기니까. 그 다음에 위압적인 분위기. 당연히 숨쉴 공간을 안 주니까 모든 출판사, 모든 언론사, 신문사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녔다라는 거, 제복이랑. 그리고 요 사진, 요 사진을 던져놔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일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 멍청교육입니다. 우미나 교육.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보시면 토지를 약탈했고 안정적인 토지세, 그리고 토지조사령을 때려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땅에 넘겨주고요.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 우리나라 농민들 국외로 이주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 둥 던져놓고 보세요. 총독이 땅을 다 조사한대요 지금.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을 찾거나 일기를 찾으면 정답. 여기 토지조사 사업하는 모습,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경제침탈입니다. 회사령 허가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 다 문 닫았다라는 거. 나머지는 기타 등등입니다. 토지조사 사업과 같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다 뺏어갑니다. 광산까지. 임야조사령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매사업, 소금, 담배, 아편, 인삼은 오로지 총독부만이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독점, 돈 많이 벌겠죠. 싹 다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간 철도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이건 회사령. 조선 총독이 허가를 맡아야 된다. 요거 줬을 때 아하, 일기 내용 찾으면 정답, 회사령 내용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런 철도를 만들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기입니다. 자, 또 판서로 가볼게요. 10년을 두드려 팼어요. 10년을 무식하게 두드려 패면 찍소리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919년도에 뭐가 터지냐. 바로 200만 명의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3.1운동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1919년도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도에 식민통치 스타일을 바꿉니다. 어떤 스타일로? 바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문화통치는 뭐냐면 아하, 10년을 두드려 패면 일본 애들은 아하, 조선 사람이 찍소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대드는구나. 그러면서 컨셉을 바꿉니다.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통치로 컨셉을 바꿨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말로만 우리를 달래주는 척하지만 기만,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이때 일본의 컨셉이 뭐냐?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이 3.1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일 큰 아쉬움이 뭘까요? 이런 친일파.
이런 친일파가 많았더라면 사전에 3.1운동 다 잡았을 텐데 그 아쉬움 속에 이때부터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냅니다. 그러면 이익이 때 컨셉이 뭐냐? 일단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알았어 얘들아. 조선 총독부 그동안 맨날 군인 출신이 조선 총독부에 총독을 했는데 이제 알았어. 경영학과 나온 문과 출신도 총독을 시켜줄게. 단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았어. 니들 맨날 때려서 미안해. 이제 헌병경찰제도 대신에 보통경찰제도로 갈게. 그렇지만 경찰의 인원 장비 수를 3배, 6배, 9배까지 늘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았어. 이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 이제 니들 멍청멍청 교육 안 시킬게. 교육기간 또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주고 학교 안에서도 니들 어떻게 한국사,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이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만들고 싶니? 대학교도 만들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하지만 대학교 만들면 방해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멍청멍청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우리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해하면서 일본이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우리나라 졸업생들 주의식 교육을 받으면서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세련된 이런 친일파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 일본의 컨셉이죠. 자, 그리고 알았어 우쭈쭈 풀어줄게 라면서 신문사도 오픈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온 신문이 조중동 중에 대표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이 이때 등장을 해요. 근데 매일 검열합니다. 신문이 일본을 까는 기사가 너무 많다. 그날 신문 기사를 덜어내버려요. 해당되는 신문 기사를. 그래도 너무 많다. 그날 신문사 문 닫는 날이다라는 거. 여기 이익입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토지조사 사업이 1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단독으로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2기다라는 걸 아셔야 되지만 또 단독으로 나오는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는 쌀이에요.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일본이 자기네들 저임금, 지금이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저임금 정책으로 헐값의 노동력으로 선진국들이 만들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갖다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계속 저임금으로 가야 돼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똥값으로 써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뜯어가는 거예요. 그게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쌀을 뜯어가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좋은 종자, 좋은 비료, 그 다음에 좋은 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우리 농민에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농민들 삶이 또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거의 결과가 중요해요. 자, 원래 목표가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150을 만들어서 50을 가져가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면서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계획이었으면 어떻게 역대 최연소로 EBS를 데뷔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 한국사 다 씹어먹었었습니다. 씹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씹어먹히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무명생활, 넘나 불쌍한 남자.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TV나 이런 데서도 불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을 했어요. 늘긴 늘어요. 얼마? 13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30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했던 50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130에서 50을 빼게 되면 어이없게도 80이 되죠. 산미증식 계획 할 때보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100이 남았더라면 이거 하고 나서 지금 80이 남은 거예요.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거의 결과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거 찾으면 정답이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1920년대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쌀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오롱슨.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또 쌀이 소비량이 줄어들고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일본이 싸구려 만주에서 싸구려 잡곡을 수입해 주었다. 찾으면 정답, 이거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종자 비료 개선, 수리시설을 또 개선하였다. 찾으면 정답. 관련된 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회사령 철폐입니다. 회사령을 이때 없애버려요. 우리 앞에서 1기 때는 허가제였잖아요. 이제 신고제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으면 신고만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일본이 이걸 왜 풀어줬냐? 시간이 10년이 지났잖아요. 풀어줘도 이제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이랑 LG랑 동네 구멍가게랑 붙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허가제를 냈을 때 그 허가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일본 기업도 거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풀어버립니다. 일본 기업이 대규모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지긴 해요.
요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물산 장려운동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회사령 신고제로 가고 1+1으로 관세를 일본이 폐지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1925년도에 자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 모든 사유재산을 부정하잖아요. 제국주의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게 널리 퍼지니까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딱 외우기 좋게끔 20년대 딱 중간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탄압을 했다라는 거. 탄압하는 김에 독립운동가도 잡게 되면 사회주의자로 몰아세워서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처벌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3.1운동.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기만적 회유, 그 다음에 소수의 친일파. 자, 보시게 되면 기만 얘기 나왔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관 한 번도 임명 안 했고 보통 경찰제도 시행 대신에 경찰의 인원 장비 수를 이렇게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문 허용 그렇지만 매일 이렇게 검열 치안유지법 제정했고요. 그리고 신문 보세요. 기사 덜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내용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만 이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멍청멍청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라 그래서 투표권을 줬던 거예요. 투표권. 그렇지만 실제로는 친일파에게만 투표권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투표하러 가는 모습이고요. 경제정책. 산미 증식 계획이 2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맞죠?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포인트가 뭡니까? 국내 쌀 부족했기 때문에 만주에서 작곡을 수입했고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거고요. 그래프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사량 폐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를 없앴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기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 2기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냐면 2기 때 일본이 했던 통치를 다 제시문에 던져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다음과 같은 통치가 나오게 됐던 배경 계기로 옳은 것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던 계기는 뭡니까? 3.1운동이죠. 정답에 3.1운동을 계기로 이렇게 통치가 바뀌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자, 그리고 3기로 갈게요. 자, 마지막 1930년대입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던 45년까지 일본이 했던 통치는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10년을 두드려 패고요. 우쭈쭈 10년을 달래주고요. 마지막 10년은 정신을 지워버립니다. 정신 자체를 들레트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이요. 이때 전쟁에 미쳐가요. 1931년도에 중국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 1941년도에는 진주만 공습으로 천조국, 미국을 건드리는 태평양 전쟁.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전시체제, 전쟁 스케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커지죠. 전쟁 스케일이 커질수록 우리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왜? 20년 가까이를 괴롭혔잖아요. 그랬던 친구가 나 좀 도와줘. 도와줍니까? 여러분을 20년 넘게 괴롭힌 친구가 있는데 왜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전쟁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거 아니 조선애들아. 너희와 우리는 조상이 같더라 일선동조론. 그거 아니 너희와 우리는 한 몸이야 내선일체. 즉 이 전쟁은 우리 일본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해라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침마다 황국신민 서사를 외치게 합니다. 아침마다 궁성요배, 도쿄 천황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의 전쟁 영웅, 일본의 천황, 일본의 위인들, 일본의 귀신을 모시는 신사참배를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야. 일본 사람이야.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해. 일본 사람이잖아요. 창씨 개명.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은동진을 낙가타 은, 미우라 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 2기니까 2차, 3기니까 몇 차? 3차 조선교육령이 등장했다라는 거. 여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재 판별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세요? 국민학교 졸업생이세요?
보통 초등학생입니다. 맞죠?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아재입니다. 아재 판별계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이변이 없는 한 전부 다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천황국가의 신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인 거예요. 천황국가의 신민이. 그래서 이 국민학교가 일제의 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 사실 많이 늦었죠. 제가 국민학교 졸업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가볼게요. 자, 일본이 중국을 치기 전에 일단 먼저 만주사변. 만주사변을 치고 만주를 장악하니까 나중에 중국 본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을 위해서 조선을 병참 기지화 정책, 전쟁 기지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큰 전쟁을 위해서 남쪽에는 면을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는 남명 북양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중국 본토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물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일으키고 나서 다음에 1938년도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라는 국가 총동원령을 때립니다. 이거의 결과 수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싹 다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국가 총동원령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 그러면 인적 자원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보냈던 학도병 제도 싹 다 이 시기입니다. 국가 총동원령 이후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또 물적 자원, 절에 있는 종 떼갑니다. 왜? 녹여서 탄피 만든다고. 집에 있는 녹구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쌀. 쌀 배급제를 합니다. 식량 배급제. 굶어 죽을 만큼 주겠죠. 그 다음에 쌀 공출제. 쌀을 사고 파는 거는 조선 총독뿐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중에 몇 개 제시문을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 식민통치로 옳은 것은 나머지 안 들어간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전쟁에 미쳐가고요. 전쟁에 미쳐가고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으로서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신사참배 궁성여배 창시개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그냥 있었구나라는 정도.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 한국사 한국어 다 없앴고요. 국민학교. 그 다음에 각종 신문사도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궁성여배 한국신민서서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선일체 포스터고요.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남양북양 정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업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농촌진흥운동은 여러분들 심화해서 보통 다루긴 하는데, 자 이거예요. 쌀을 다 통제를 하니까 우린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왜 맨날 배고픈지 아니? 가난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에서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조선농지령이라 그래서 여기는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3기 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농촌진흥운동 결론은 뭐냐면 니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부지런하게 행동해. 농가 갱생운동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심화에서 나오는 거긴 해요. 요거 주고 3긴 걸 알고 또 푸셔야 됩니다. 보시면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고 하면 소작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소작농이 아니죠. 여기 보면 배신행위가 없는 한 이런 것처럼 농민들을 좀 지켜주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총동원령입니다. 국가총동원령은 중일전쟁 이후에 맞죠? 때리면서 지원병, 징용제, 학도지형병, 징병제.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다 이겁니다. 식량 배급제, 미국 공출제도,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뜯어갔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사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진들. 이런 사진들, 요 다 수탈한 거죠. 위안부 문제고요. 요거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신민통치로 옳은 것은 3기 내용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1910년대에 국내에서 있었던 또 국외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여기는 그냥 판서 아니고 말로 가야 되겠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기억나세요? 일본의 나라를 뺏기기 전에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나라를 뺏기고 난 이후에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국내로 갈게요. 이거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져요. 자, 국내로 갔을 때요. 1910년대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몰래 활동했던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공통점은. 그 다음에 독립의금부는 전라도에 있었고요. 대양강복회는 경상도에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독립의금부는 임병찬 선생님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어요. 의려운 군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 의려운 군대 뭘까요? 의병입니다. 고종이 밀지를 줘요. 병찬아, 네가 한반도에 남아있는 의병들을 모아다가 한번 조직을 만들어봐. 그리고 나라를 되찾자. 아하!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독립의금부예요. 임병찬 선생님이 또 누구냐 기억나세요? 최익현 선생님이 을사의병 이후에 대마도 스시마 섬에서 굶어서 돌아가실 때 최익현 선생님이 남기신 음식을 먹고 자기까지 2인분을 먹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 그분이 임병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권 반환 요구서, 조선 총독부와 일본 천황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 돌려주세요. 그걸 본 일본이 뭐지? 이런 단체가?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아저씨가 주도를 했고 우리가 아는 그 김자진 장군님 맞습니다. 처음엔 함께 했어요. 그리고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막 샬랑샬랑 꼬리 내놓은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면은 단독으로 안 나오고 둘을 같이 던져놔요. 두 분을. 사람 이름을 주든 단체를 주든. 둘의 공통점,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조직. 차이점, 광복되고 나서 꿈꾸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복벽주의 보이죠?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이들은 광복이 되면 고종 황제가 다시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독립이 됐을 때. 여기는 공화주의. 광복을 했을 때 더 이상 왕이나 황제가 없는 대통령 제도를 꿈꿨다라는 거. 이 차이입니다. 끝났죠. 그러면 서로가 요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답과 정답으로 막 헷갈리게끔 나오겠죠. 알려드렸습니다. 출제율은 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주지역 가볼게요.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바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갑니다. 지도를 띄워놓고 바로 갈 거예요. 자, 여기를 가, 여기를 나, 여기를 다라고 해요. 가나다 지역에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가나다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봐요. 이들 단체나 이들 학교의 디테일한 활동을 안 물어봅니다. 무슨 지역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가나다 이렇게 안 주고 한 군데만 찍을 거예요. 여기를 가, 여기를 가, 여기를 가라고 해서 가 지역의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10년대 이때 국외의 컨셉이 있어요. 어떤 컨셉이냐? 준비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하겠죠. 어떤 생각? 아, 바로 독립은 힘들겠구나.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일본이 무슨 뭐 반년 만에 우리나라를 먹은 거예요? 치밀하게 해서 먹었잖아요. 우리도 독립의 시간이 걸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신민회가 시옷 서간도로 갔었잖아요. 대종교가 북간도로 갔었잖아요. 예전 강의 때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가서 뭘 했습니까? 돈을 주고 여기 땅을 사요. 광고를 때립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샀어요. 모이소. 한인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한인타운, 한인 마을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나라 LA 가면 한인들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LA 한인타운이 있으니까. 대림동에 가면 조선족 파워가 세죠. 왜 세요? 조선족 마을이 있으니까. 모여야지 힘이 세집니다. 한인 마을을 만들어요. 마을을 만들면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들게 되면 단체에 있는 자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학교를 졸업했던 자식들이 뭐가 됩니까?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년 동안 준비하자라는 컨셉입니다. 보세요. 마을이 있고 단체가 있고 학교가 있고 군대가 있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준비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면 서간도는 신민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경학사, 열심히 경작을 하자. 재정난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든 게 부여의 민족이 흥한다라는 부민단.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여기는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게 시옷. 신민회가 만든 학교였던 신흥강습소. 이게 확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 독립영화, 독립운동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이거죠.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소군이 저기 있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입니다.
북간도는 대종교 사람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거,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중강단.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게 나중에 나오는 청산리 대첩에서 김자진 장군님이 승리를 거뒀던 북로 군정서군, 김자진 장군님이 이끌고 승리를 거뒀던 북로 군정서군이 여기입니다.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서군, 북간도니까 북로 군정서군.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명동학교, 서전서숙. 선생님, 서전서숙 시옷 헷갈립니다. 쓰레기 같은 암기법. 시옷과 시옷이 만나면 마이너스,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바뀌죠. 아, 미안해요. 시옷이 만나면 비읍, 북으로 바뀝니다. 미안합니다. 북간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완전 러시아 남의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권업해. 일업, 열심히 근명성실하게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름을 남겨야죠. 성명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대한강복군 정부로 갔다가 요거 대한국민의회, 건업회 성명의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세 개 정부가 합쳐지잖아요. 그 중에 연해주에 있었던 게 바로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다 펼쳐드렸고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대한인 국민회. 우리 LA 한인타운처럼 왠지 모르게 한인마을 이러면 어디가 딱 떠올라요. 바로 미국이 떠오르죠.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만 아시면 돼요. 흥사단도 미국에 있다.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아저씨께서 하와이에서 만든 군대입니다. 이것도 미국에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신안, 청량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머지 다른 문제 앞에 봤던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아까 만주 지역의 연해주 물어볼 때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3.1운동을 한번 가볼게요. 자, 또 판서로 갑니다. 3.1운동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3.1운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3.1운동의 결과 영향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의 일단 먼저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정답이 되기도 해요. 일단 3.1운동의 배경,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뭐 10년 동안의 무당 통치에 대한 반발이 배경입니다. 두 번째, 고종 황제가 이때 죽음을 맞이해요. 고종 황제의 죽음에 분노해서 일어난 게 3.1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카톡 찌라시가 돌아요. 루머가 돕니다. 고종 황제가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가 돕니다. 그러자 거기에 분노 폭발했던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이 고종의 장례식보다 이틀 전에 일어난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왜?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대로 또 3.1운동을 전개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던 겁니다.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북외. 미국에서는요.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본 식민 지배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때가 왔다. 이거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레닌 아저씨께서요. 약소국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약소국 지원받을 수 있겠네? 들고 일어나자.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무오 독립선언서라는 독립문을 외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일본 심장 한복판 도쿄에서는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외치고 어떻게 만세운동을 외칩니다. 이 어린 학생도 이렇게 지금 만세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국내에 있던 어떤 인물들, 민족대표 33인가요? 종교계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던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컨셉 3월 1일 날 아침에 탑골공원 앞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원래 시작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어딨나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탑골공원이 종로 3가역에 있어요. 거기서 좀 걸어서 한 10분, 15분 가게 되면 인사동이 나옵니다. 인사동의 고급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선생님, 왜 오지 않습니까? 침착하시게나.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독립선언을 외치게 되면 분명히 이 일본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민중들이 흥분해서 폭력 사태로 갈 수가 있다네. 그러면 안 된다네. 그래서 안 갔어.
선생님 그래도 오셔야죠. 안 갔어. 그러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뿌리치고 그냥 탑골공원에서 자기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바로 서울에서 대도시로 그리고 농촌으로 그리고 나중엔 외국에까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 일본의 무단통치 시기죠. 가혹하게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이때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가 유관순 열사의 순국, 그 다음에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가혹하게 일본이 학살시킵니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시험에 유관순 열사라든지 제암리 학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시문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했을 때 배경이 정답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 영향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결국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알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놀하겠죠. 이야, 이게 뭐지? 10년을 두드려 찍소리 못할 줄 알았는데 다 들고 일어났네? 식민통치 컨셉 스타일을 바꿉니다. 우리 1920년대 식민통치를 물어볼 때 큰 틀에서 3.1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도 정답이 걸리기도 하지만 3.1운동의 영향으로 또 정답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뭐? 일본의 식민통치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꼈던 아쉬움은 뭘까요? 제대로 된 지도자나 제대로 된 리더가 있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3.1운동을 전개했을 텐데 민족 대표가 빠졌잖아요. 학생이 주도를 했잖아요. 중구난방입니다.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한계로 등장하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임시정부죠.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만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총칼 들고 싸울 때가 왔다. 여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무장 독립투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아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거에 자극을 받아서 중국은 2달 후에 일본에 저항하는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영국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는 마흐마트 간디 선생님이 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저항하는 비폭력 투쟁을 또 전개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정답이 되진 않지만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 이게 20년대 때 유행을 하니까 일본이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레닌 약소국 지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문, 고종 황제의 죽음, 독살설 루모, 그리고 여기는 독립선언문 내용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민족대표 33인 플러스 태화관, 결국 나서지 않았고 학생들이 탁골공원에서 일으키면서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외까지 뻗어나갔다라는 거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헌병경찰이 진압을 합니다. 제암리 학살, 유관순 열사의 순국. 그리고 결과 영향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통치 스타일이 바뀌었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옵니다. 새로운 운동 스타일이요. 그리고 약소민족 해방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투쟁운동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망해버린 방송, 슬픈 방송. 송대관 선생님과 함께 제가 3.1운동과 독립운동에 관련된 방송을 촬영을 했습니다. 잘 되면은 그래요. 시리즈로 갈 예정이었어요. 망했습니다. 슬퍼요. 크리스티안, 이 멕시코 방송인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뒤지지 않는 얼굴. 그렇지만 어떻게? 망했습니다. 영원히 볼 수 없는 방송이 됐습니다. 슬퍼요. 그리고 이거는 박성광 개그맨입니다. 이때는 박성광 개그맨께서요, 유관순 열사가 나왔던 영화 한거에 대한 리뷰를 할 때 제가 등장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나온 줄 모르는 슬픈 방송입니다. 이것도 끝났고요. 자, 이제 임시정부로 가볼게요. 자,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도 판서로 가겠습니다. 임시정부가 먼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크게 3가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초기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강복군 충칭 시기 임시정부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기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인데 일단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정부가 수립됩니다. 3월 달에 4월 달에 바로 상하이, 서울 수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3개의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흩어지니까 힘이 분산된다. 하나로 모으자라고 해서 그해 9월 달에
세 개 정부를 다 통합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그러면 임시정부니까 이때 드디어 최초의 공화정 정부가 수립이 됐던 거고요. 최초에. 그리고 임시정부니까 임시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위치가 상하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방은 독립광복은 한반도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독립의 컨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하이가 당시 중국이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둔 도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작년만 해도 거의 매달 한 번씩 동진이와 함께는 임시정부 역사 투어 풀매진입니다. 다 매진이었어요. 여태까지요. 초딩기 대통령입니다. 어머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자 이때 가게 되면 필수 코스가 있어요. 밤이 되면은 야경 앞에 사진을 찍는 필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왜 찍냐? 서양식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쁘게 나와요. 마치 유럽에 와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진짜 유럽 건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롭게 열어둔 공간이라니까요. 외국에 잘 나가는 나라들의 대사관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정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로부터 우리 억울함을 알리고 지원을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고급 정보를 얻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상하이 위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인맥관계가 있는 거예요. 딱이죠. 외교로서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앉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초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컨셉은 외교로서 독립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는 상하이와 한반도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으로 잘 걸리는 거. 비밀 연락 조직망인 영통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밀 교통통신국인 교통국을 만들어요. 이 교통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부산에요. 백상상해라는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이마트인데 지화로 들어가게 되면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교통국이 있었어요. 껍데기는 무역회사인데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무역회사의 배를 타고 상하이로 넘어갔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면 이걸 통해서 전달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 뭘 만드냐면 애국공채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이거를 독립공채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냈다라는 찡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면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는 게 독립공채, 애국공채입니다. 끝났습니다. 요걸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한일 관계의 사로집이라는 거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이랑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교로서 풀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에다가 체인점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는 구미위원부, 파리에는 파리위원부라는 임시정부 외교를 담당하는 체인점 지부를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요런 내용들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보통은 애국공채, 독립공채를 던져놓거나 또는 일단 사진으로 가볼게요. 세 개를 합쳤고요. 그 다음에 3번 분립인데 공화정 정부였고 임시대통령이었고 보면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니까 임시대통령, 임시정부니까 임시국회였던 임시의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 그 다음 애국공채, 그리고 교통국에 이륙양행, 부산에 백상상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외교활동, 독립신문, 임시사로 편찬회에서 한일관계 사료지까지.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를 통째로 던져놔요. 임시정부니까 임시대통령, 임시국회, 임시의정원 요거 표를 그대로 주고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췄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내용을 찾으면 정답.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립공채 이겁니다. 이 사진을 주고 독립공채 설명을 다 해요. 다음과 같은 거를 발행하였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 임시정부 내용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KBS 아침 방송에 선생님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으로 단독으로 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은 아예 아침 방송 KBS 방송인데 방송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퍼요.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위기입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부이자 조직입니다. 그런데 23년, 3년, 4년 만에 폭망을 해요. 망해버립니다. 왜? 일본이 가만히 안 두겠죠. 명통제와 교통국을 다 발각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외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과주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매일 밤 코피를 흘리고. 근데 어떻게? 시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진아, 너 맨날 TV 볼 때 알아봤다고. 동진아, 너 맨날 게임할 때 알아봤다고. 대빵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주의입니다. 저희 집만 그렇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또는 반대로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에이 몰라. 망하지 뭐. 성적이 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들 장하다 동진이. 너 대빵 열심히 공부할 때 알아봤다. 결과주의입니다. 우리 스포츠팀 봐요. 연승을 하는 팀은 잡음이 없습니다. 연패했다. 국가대표팀 봐요. 축구. 못하면 욕이란 욕 다 들어먹잖아요. 그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임시대통령이란 직함을 가지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편지를 써요. 당시 유엔이 되기 전에 국제연합이 유엔인데요. 유엔이 되기 전이 국제연맹입니다. 거기에 위임 통치서를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 윌슨.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너무나 싫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 미국이 우리를 관리해 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신채호 선생님. 이승만아, 너는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갖다 파는데 넌 어떻게 없는 나라를 갖다 파니? 라면서 뺨을 착착착 때렸다라는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탄핵이 되죠. 이런 혼란기예요. 그러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열렸던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다 모이고요. 그 외에 독립운동가도 다 모여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놓고 회의를 했던 겁니다.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슬프게도 안 되겠죠. 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점심에 뭐 먹는 것도 단결이 잘 안 되잖아요. 개조파, 뜯어고치자. 창조파, 임시정부 새로 만들자. 형상유지파, 그대로 가자. 의견이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뛰쳐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몇 명만 임시정부에 남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되는 순간 임시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부가 아니라 일개 여러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암흑기로 빠집니다. 이 암흑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게 바로 한인애국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요.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는 박은식 선생님이 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직함을 없애자.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여기 한인애국단이죠.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23년 이후에 계속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이런 암흑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누가? 김구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 한인애국단은 어떤 조직이냐? 의열 조직입니다. 의열단체예요. 왜? 의열단체는 1대1 개인 플레이입니다. 혼자 변장하고 니하오 폭탄 던지고 아이시테루 콘니치와 총 쏘고 폭탄 던지고. 군대를 만들기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비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의열단이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의열단은 뒤에 가서 잡아드릴 거고 사람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외에 누가 폭탄을 던졌대요? 싹 다 의열단입니다. 가운데 우리 봉봉듀오 선생님,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봉창 의사는요, 원래 서울에 용산에 사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본 도쿄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의 노동자로 일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오십니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찾아오는데 실제로
그러게요. 바빠 죽겠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이런 일본 옷이랑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쪼리, 게다를 신고 상하이 임시정부로 왔대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사진으로 많이 뵀잖아요. 보면 약간 비주얼이 일본틱합니다. 별명이 이때 일본 영감이에요. 일본틱하게 보여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일본어가 자기도 모르게 반쯤 섞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거 스파이다. 일본의 밀정이다. 선생님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던 어느 날 임시정부 요원이랑 이봉창 의사가 술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봉창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 요원들아,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 내가 도쿄에서 일할 때 보니까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 그때 이렇게 다 엎드려 있었는데 만약에 나한테 폭탄이 있었다? 나 집어 던졌다. 니들 여기서 뭐하는데? 그걸 김구 선생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폭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도쿄로 가죠. 도쿄로 가면서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여기다가 폭탄을 집어 던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고 엉뚱한 마차를 맞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에서 난리가 나요. 아깝다. 조선인 용사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지가 않았다. 아깝다라는 기사가 터집니다. Why? 1931년이잖아요. 만주사변. 중국도 일본에게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잘됐다. 이걸 핑계로 상하이를 쳐들어가자.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 언론사의 태도를 핑계 삼아서 일본이 상하이 사변, 상하이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당연히 승리를 거두겠죠. 그러면서 승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승전 파티와 마침 일본의 천황이 생일인 거예요. 생파. 좀 고급스러운 말은 천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필요 없습니다. 생파입니다. 그냥 생파. 이 두 개를 같이 파티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서? 바로 홍코우 공원입니다. 이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융봉길 의사가 갑니다. 그리고 융봉길 의사가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집어 던지죠. 제대로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고위 관리들과 그리고 일본의 높은 분들을 실제로 죽이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서 융봉길 의사는 비록 잡히고 처형을 당했지만 이 융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융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은 새로운 길을 열게 돼요. 어떤 길? 또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일본에 맞서 싸웠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장하다. 조선인 용사 융봉길이 중국인 1억 명, 100만 명 오기 못했던 일을 홀로 해냈구나. 장하다. 너무너무 장하다. 라면서 융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지원받게 되는 거고요. 만리장성 넘어서 중국 본토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승인받게 되는 게 바로 융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봉창 의사, 융봉길 의사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는 사진이 들어가요. 다음 인물이 소속했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가 조직하였다. 임시정부 예하의 소속이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봉창 의사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때는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융봉길 의사를 단독으로 물어볼 때는 홍코우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그 다음 여기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게 됐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받게 됐다라는 거. 특히 이 지원을 받고 승인받는 게 정말 큰 사건이에요. 보세요. 필리핀이 나라가 망했대요. 지금 예를 들면 독일에게 식민지배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운동 하겠대요. 길거리 나갈 때마다 막 필리핀 국기를 들고 독립운동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싫잖아요. 거친 분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죠? 그거를 인정받게 된 게 바로 융봉길 의사의 의거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임시정부 침체,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본 천황,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던 계기,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승전 기념식 폭발, 그러면서 100만 대군, 사료에 따라서 1억, 5억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중국의 장제스가 했고요. 그러면서 지원을 얻게 됐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융봉길 의사 의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봉창 선생님, 융봉길 의사, 그 다음에 홍코우 공원 성공했던 거. 자, 이동기입니다. 융봉길 의사의 의거 성공 이후에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안 두겠죠.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중국을 나중에 어떻게 31년도 만주사변, 37년도 중일전쟁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넘어가서 딱 외우기 좋게끔 광복되기 5년 전 딱 1940년에 충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충칭 시기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상하이 시기, 한인애국단, 그리고 충칭 시기 임시정부. 시험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예전에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해요. 가와 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각각의 정부 때 활동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충칭 시기 가볼게요. 자, 충칭 시기 때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 홀로 고생했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대통령 제도는 아니지만 주석제라는 걸 만들어서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만듭니다. 주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당을 중심으로 여러 당을 통합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정착을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인애국단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가 한국강복군이에요. 이 한국강복군은 무장독립투쟁 문제가 나올 때 단독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충칭 시기 임시정부 활동을 물어볼 때도 제일 잘 걸리는 거기도 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한국강복군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인데 일단 지금은 여기 삼균주의, 삼균제도만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넘어갑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자, 딱 정착했던 1940년도에 한국강복군 군대를 만들고 주석제, 한국독립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 42년, 43년, 45년 홀수 단위로 큰 사건이 터져요. 무슨 말이냐? 자, 1941년도에 일본이 전쟁에 더 미쳐가잖아요. 어디? 천조국, 미국을 건드리는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 이걸 봤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본?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을 건드려? 곧 나라 망하겠네. 우리 광복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김칫국을 좀 4년 빨리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게 나오냐? 광복할 거니까 대한민국 건국강령, 앞으로 우리가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 적어도 세 가지만큼은 독립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에서 지켜주겠다. 균등하게 지켜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에 안에서는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천조국을 건드렸으니 곧 망하겠네. 우리도 이제 한국강복군 있다. 싸우겠다. 대일선전포고 일본 놈들 부셔버리겠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이때 합류를 해요. 그걸 바탕으로 전투력이 강해진 한국강복군이 1943년도에는 인도와 미얀마까지 갑니다. 인도 미얀마까지 가서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또 맹활약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또 감동을 받은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요. 미국의 OSS, 국가전략정보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CIA입니다. 이 OSS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이글 프로젝트, 독수리처럼 날아서 제주도로 들어가서 제주도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충칭했던 정부가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를 해방시키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게 원대한 꿈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려는 순간 삐용 히로시마의 한 방, 나가사키의 한 방,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시험에는 이게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한국강복군의 군대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42년, 43년 이거 두 개를 줘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SS, 국내 진공작전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시도하였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의 연합군과 함께 싸웠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였다.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갑니다.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여기 보시면 대일선전포고, 조선의용대 합류,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 국내 진공작전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강복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도체제의 개편인데
대통령제도에서 국무령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주석, 힘을 실어주자. 충칭이 도착했을 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부주석 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를 또 가. 여기를 또 가라고 해요. 그러면 충칭 시기 물어보는 거고 임시정부 활동. 여기는 상해 시기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자, 여러분들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1920년대 국내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각각 투 트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전개했던 독립운동 내용을 볼 거고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준비했던 독립운동을 볼 겁니다. 둘은 코드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의병이랑 애국계몽운동이 서로 코드가 달라서 따로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리퀄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회사령. 회사령을 1920년대 없앴잖아요.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공장들은 아니고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방직 공장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판서로 가볼게요.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준비했던 게 바로 큰맘 먹고 준비했던 1920년대 초반의 운동,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뭐냐? 앞에 봤던 것처럼 회사령을 없앴어요. 없애면서 운동진 고무신 공장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싼 맛에 동진이 고무신을 사시는 거예요.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기들이 때렸던 물건의 세금, 관세를 없애버려요. 세금을 없애니까 동진이가 만든 정말 거지 같은 고무신이랑 대량 생산된 깔끔한 아주 럭셔리한 고무신, 일본의 고무신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본의 고무신을 사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는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선택이니까. 그러면서 조선의 기업과 조선의 물건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걸 이겨내자라는 게 바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이거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와 코드가 맞죠.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나라를 뺏기기 전에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 이거는 돈 아저씨.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서상돈 선생님이 했더라면 여기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호가 중요해요. 신토부리 운동이잖아요. 우리 물건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이런 구호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반대를 해요. 사회주의 계열의 코드는 이겁니다. 노동자가 힘을 모아서 사장을 무찌르고 꼭대기에는 일본을 무찌르자. 소장농이 모여서 지주를 무찌르고 그 다음 그 위에는 일본을 무찌르자. 이거 왜 하는데? 니들이 동진이 고무신 사줘봤자 은동지만 배불릴 뿐이다. 살 필요 없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민족주의 계열의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포스터 던져놓거나 좀 이따 포스터나 사진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가 배경이 되었다. 정답.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었다. 정답.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하였다. 정답. 사회주의 계열에서 반발하였다. 찾으면 정답. 이거를 단독으로 내기도 하고요. 가를 국채보상운동, 나를 물산장려운동 두 개를 크로스 비교하는 거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실패로 끝나자 두 번째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큰맘 먹고 했던 게 뭐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2기 때 2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대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줍니다. 대학교 우리가 만들겠다.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구호가 1천만 명이 1원씩 내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모금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거 나 주변에 나는 고등학생, 중학생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대학교 만든다고? 만드는 거 맞아? 내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때 흉년이 부닥쳐요. 흉년으로 인해서 모금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탄압을 하겠죠. 그리고 일본이 이때 탄압을 하면서 야 대학교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라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 거기를 졸업하면 세련된 친일파가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물산장려운동 플러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단독으로. 근데 만약에 나오면 쉽게 나와요. 대학교를 막 만들겠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신령 양성 운동이 일환이었다. 찾으면 정답. 자, 민족주의 계열이 큰맘 먹고 했던 이 두 개 운동이 큰맘 먹고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우울할까요? 이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조선애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니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무슨 말이냐면 니들 우리 일본이 이렇게 틀 만들어 줄게. 일해봐. 그리고 모자라지 또 얘기를 해. 넓혀줄게. 또 모자라지 또 얘기해. 넓혀줄게. 그러다가 더 이상 우리가 니들이 통제가 안 되면 자유롭게 독립시켜줄게라는 달달한 유혹을 던집니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치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민족주의 중에 일본과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다 누구냐? 이렇게 생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뭐를 할 때마다 틀 안에서 노니까 일본이랑 자꾸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친해지는 거예요. 친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친일파가 등장했다라는 거. 이게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컨셉이기도 하잖아요.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가 실패로 끝나자 1930년대 또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 일본에 맞서서 또 큰맘 먹고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문맹태치 운동이에요. 자,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만약에 아기들이 태어났다. 그 아기들은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벌써 식민 지배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자라는 운동이 바로 문맹태치 운동입니다. 이때 언론사와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에서 기본적으로 주도를 하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지금 신문, 무슨 신문?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언론사에서 광고를 때려 죽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내려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줬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조선일보가 했던 운동이 뭐냐면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급 운동을 했을 때는 한글이라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급 운동의 구호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 배워야 산다. 분화로드. 분화로드가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민중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글을 깨우치고 계몽을 시키자라는 게 바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포스터를 볼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포스터를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신령 양성의 운동의 일환이다. 문맹태치 운동이었다.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하였다. 문자보급 운동이었다. 한글 교재를 사용하였다. 원본.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구호들.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 물산 장려운동과 문맹태치 운동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물어봐요. 다음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그 다음 신령 양성 운동의 일환이었다. 찾으면 정답.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가 배경. 그리고 우리 물건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물산 장려를 조직한 게 누굽니까?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 구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료.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 그 다음 내 살림 내 것. 요거 주고 물산 장려운동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 설립운동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를 하셨고 한민족 1천만 명이 어떻게 이런 식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교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밀립대 설립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신령 양성운동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친일파,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자치론자고요. 문맹태치 운동. 20년대 후반에 전개를 냈습니다. 여기 문자 보급 운동 주도했고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표 제시.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했고 민중송으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사진 자료 이거죠. 한글 원본 문자 보급 운동 때 사용했던 교재고요.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포스터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보급 운동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했던 운동을 볼게요. 우리는 지금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운동을 봤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냐? 얘기했잖아요. 농민, 소작농들이 힘을 모아서 지주를 무찌르자. 그래서 조직을 합니다. 막 조직을 하는데 보시면
조선노동총동맹,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투쟁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둘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농민들끼리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쟁이, 소작농들이 펼쳤던 투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이걸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 소작쟁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뭘까요? 딱 두 개입니다. 누가 주도한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권 투쟁 20년대 때는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좀 작작 뜯어가세요. 암태도 소작쟁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30년대 가서는 근본적인 이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역시 일본 놈들 때문에 그렇다. 일본을 덜어내자로 나아갔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노동자, 농민이 또 함께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자들이 만든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러네요.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노동총동맹, 노동자들끼리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일 대표적인 노동자 총파업.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만 알면 돼요. 20년대 후반에 1929년에. 그러면 이것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뭘까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또는 암태도 원상 노동자 총파업 두 개 던졌을 때도 정답은 똑같겠죠. 근데 원상 노동자 총파업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이징 선 회사에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기,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저임금이 내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응원 편지도 써주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돈 좀 많이 달라. 그러다가 근본적인 이유 30년대는 일본 놈들이다. 일본 놈들 덜어내자.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 네. 그리고 60만 세 운동부터는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